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일 당 주도를 외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5.18은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며 독재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5.18 노지를 참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바닥나 이번 달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벨기에 대사안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처벌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벨기에 대사 측에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폭격으로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이 입주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난민촌 건물도 피해를 입어 여성과 어린이 10명이 숨졌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청 3자가 모여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이어서 여기서도 당이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회의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약 1시간 전이죠. 6시부터 한 1시간 정도가량 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와 또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그제 대통령 간담회와 어제 지도부 워크숍에서도 당 주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김부겸 총리 모두 취임하자마자 부동산을 해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똑같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집값의 90%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의 70%까지 완화하고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 우대 혜택으로 20%를 추가 적용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송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무주택자의 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또 당정은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내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무한주기식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능력과 도덕성 가운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바뀌지 않았었는지 최수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4주년 특별연설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의 인사청문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개선법을 당이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며 5월이나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 TF를 만들고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려는 호도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현재 청문회 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회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새 지도부가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인데요. 당청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떤 부분에서 최근 당청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짚어볼까요?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을 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을 전달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예. 결국 박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강행 입장을 바꿨다거나 여당에 떠밀렸다는 것은 추측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해명 자체가 당청 관계에 달라진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딱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청이 함께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바로 당 주도입니다. 오늘도 29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과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는데요. 네. 이를 두고서 청와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당혹스럽다는 말까지 나온 배경이 있죠. 예, 우선 광역 급행철도 D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예. 당초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될 거라 예상됐는데 정부 계획안에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김부선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또 소형 모듈 원전 SMR도 송 대표는 강조했는데요.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는 제안인데 네. 민주당은 새로운 시장을 강조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청이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 후 취임 4주년 직전에 탈당했습니다. 예.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당 사무총장으로 탈당계를 접수한 이가 지금 송 대표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4년을 지나 측근 비리로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했습니다. 네. 이런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청이 단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비하면 당청 관계가 잘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민주당은 어제 지도부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입법 과제 중에 당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손질로 민심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일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오거나 기존 정책 후퇴로 비춰질 수 있어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예고하며 소급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지율이 중요한 당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간에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데 당청이 잡음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가 바닥이 나면서 결국 현대차, 기아, 국내 양대 자동차 공장이 이틀 동안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뒤에는 상황이 나아질까?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광명 2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에어백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ASG 센서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차량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적은 있어도 반도체 부품 공급난으로 휴업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투싼과 넥소를 생산하는 라인을 멈춥니다. 현대차는 앞서 아이오닉5와 코나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과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 4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에어백과 각종 계기장치, 핸들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부품이 자동차 안에 폭넓게 쓰이다 보니 생산 차질이 이어지는 겁니다. 업계에선 재고 비축분이 바닥나는 5월과 6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물량은 부족한 걸 가지고 조절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했었는데 그 한계에 다다른 거죠. 아무리 빨라도 3분기, 좀 늦으면 4분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반도체를 확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며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반떼는 현재 10에서 11주를 기다려야 하고 투싼은 출고 일정을 고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된 4만 대 중 114대만 첫 달에 출고됐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한의가 빗발치자 현대차는 소비자들에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비가 부족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공항에서 편하게 움직이려고 찾는 주차 대행 서비스. 가끔 불량업체 만날까 걱정된다는 분들 있으신데요. 안전하게 차를 맡기라더니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공항 건물을 뒤로하고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차선을 좌우로 넘나드는가 싶더니 주차장을 앞두고는 역주행까지 합니다. 지난 8일 차량 주인이 김포공항에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맡긴 직후 벌어진 상황입니다. 주인이 사흘 뒤 맡긴 차량 상태를 확인했더니 트렁크 속 물건들은 뒤섞여 있었고 차량 앞범퍼에는 새로운 흠집도 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주인은 그제서야 주차대행 업체 기사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블랙박스 볼 당시에는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차를 함부로 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 기사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과태료도 물게 됐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황. 고가의 수입차라 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한도를 초과한 겁니다. 주차대행 업체 측은 기사와 차주가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도 자기네들은 이제 위탁 업체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리니까 공항 측에 허가 없이 영업하는 주차대행 업체만 20곳이 넘는 상황.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차를 마음대로 한참 동안 끌고 다니다가 그 당일날 기름 다시 채워 넣어서 하루 전날이나 차를 갖다 놓고. 공항 측은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공인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빗속 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군 사망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시민들이 대열을 지어 움직입니다. 고 손정민 군을 추모하고 사인 규명을 요구하러 나온 시민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준비해온 시민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늘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 입장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꿈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빨리 진실이 규명되기 바란다. 정민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고 누구의 이해한 게 아니고 제가 정민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의사표현 방식 등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아 일부 참석자는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서초경찰서로 이동했고 일부는 비 내리는 한강공원에 남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가 열린 시각 한강공원 주변에선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강변의 풀더미를 일일이 헤치며 친구 휴대전화의 행방을 찾았고 산소통을 맨 해군 잠수부들도 시신 발견 지점 주변에서 수중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을 해왔던 민간인 자원봉사팀은 어제 활동을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손 씨가 사라진 시간대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애타게 아들을 찾던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채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 범행에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자식 인생까지 망친 아버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도로 옆 하천변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틀 전 식품설비업체 대표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점심을 먹으러 나간 길로 종족을 감췄고 이틀째 출근하지 않자 업체 직원이 지난 10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하루 뒤인 13일 검거한 용의자는 50대 남성 서모 씨. 서 씨는 점심을 먹고 이 씨를 길가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며 차량에 태워 감금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 감금을 했지. 차가 태워 다닌 거다. 감금해놓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10대인 서 씨의 아들과 친구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농기구 등으로 때린 뒤 시신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아들과 친구 2명은 범행 당일 서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다. 같이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옆에서 붙잡고 매장하는 것 좀 도와주고. 10대인 아들과 친구들은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 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와 아들 등 4명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맡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가 옷가게 직원들을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대사관도 사과하고 경찰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 처벌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가 서울 용산구 옷가게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건 지난달 9일. 경찰은 지난 6일 대사 아내를 불러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오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 아내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은 벨기에 대사 측에서 아내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겐 주재국에서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데 대사 아내를 우리 법으로 처벌하려면 이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지난달 22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사 아내가 저지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포기할지를 묻는 경찰 공문에 대해선 특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윗선 의혹이 불거졌죠. 여기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결고리를 했을 거란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 있는데 정작 수사가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고위검사 3명 중 핵심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안양지청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부서 3곳 중 한 곳은 이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다른 검사 6명도 이달 말부터 4주간 법무연수원 교육 예정이라 수사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증거 확보를 위해 당장 검찰에 재이첩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규원 검사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고도 2달째 수사 착수나 재이첩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규원 검사 사건 이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수처는 윤 전 국장 사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가 시급한 사안에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모레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며 어떤 형태의 독재든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5.18 묘지를 방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이틀 앞두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채널A에 보낸 메시지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퇴임하면서 언급했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추후 적절한 시점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지가 필요한 여권 대선 주자들도 5.18 관련 메시지를 냈거나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그제부터 매일 아침 5.18 묘지 묘비를 닦은 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8공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장 참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북 지역을 순회 중인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전남 여수를 찾았습니다. 기념식 당일 5.18 묘지를 참배하고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내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개를 숙이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얘기입니다. 네. 연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 역풍을 맞았죠. 5개월 만에 사과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네. 5달 만에 이 전 대표가 뜻을 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이 또 호남 광주에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사면론을 꺼냈을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 호남이 62%로 인천,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층과 다른 의견을 냈던 결과일까요? 호남 지역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그렇습니다만 호남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표의 고향이고 또 도지사까지 지냈잖아요.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원들의 선택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전 대표 고향이자 당원 수가 많은 호남부터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지지율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초의 힘, 국민의힘이요. 사실 그 40대 또 여성 이런 것들 조금 약한 지지 기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여성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의 배현진 의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어서
윤희숙, 조수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성이기도 하지만 당대표에 초선이 도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중진들을 향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 중진들과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SNS에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면서 복당 의사를 밝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예. 어제는 경쟁자인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윤여정 씨는 나이가 많아서 상을 받은 게 아니다. 핵심은 역량과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신진 인사들이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조 의원, 당내 최다선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당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사의 고졸 세계여행 1,000만 원 발언에는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예. 재산 비례벌금제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아니고 오해입니다. 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축하 케이크를 받았다고요. 조 전 장관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생이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라는 글과 함께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 3단 케이크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SNS를 봤는데 그러니까 알려지고 나서 조 전 장관 SNS에서 지금은 저 글을 못 찾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문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추 전 장관이 어제 SNS에 올린 게시물인데요. 조 전 장관과 똑같이 생겼죠. 네. 추 전 장관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게시판을 통해 지지자들이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자신에게 케이크를 보낸 게 제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낸 케이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올렸는지 네, 참 SNS 시대에는 사사건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면 훌훌 털고 해외로 나가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도 어렵다 보니까 해외여행 기분만 느끼는 착륙 없는 비행 상품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기분만 느끼는 건데도 좋을까요? 염정원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집에서 동남아 여행을 한다는 내용을 한 편의 코미디처럼 만든 이 영상은 190만 명이 봤습니다. 1년 넘게 쓰임새를 잃어버린 여권. 사람들은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호텔 조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온라인에선 꿈에서 여행을 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이런 여행 금단 증상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해외 상공을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입니다. 오랜만에 여권으로 티켓을 받고 면세품도 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해결아. 가위바위보.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이르자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연예인 누구 닮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손예진! 손정색 한 번만 너무 감사해요. 누구보다 즐거운 건 어린아이입니다. 저희 아빠랑 왔어요. 꿈이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낀 게 너무 좋아요. 승객만 기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래 쉬다가 복직을 한 케이스인데 국제선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로 매우 설레었고요. 특별한 카페도 생겼습니다. 탑승구 모양의 입구부터 기내카트로 만든 식탁, 그리고 현직 승무원들까지 기내식을 맛볼 수 있는 기내식 카페입니다.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이렇게 실제 승무원이 카트를 통해 기내식을 전달해줘 기내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지금 거의 다 못 가게 막잖아요. 여행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런 데 잠깐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지 여행 애호가들은 대리만족을 즐기며 일상 복귀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답답하죠. 교육부가 2학기에는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은 수능을 봐야 하는 만큼 접종 계획을 세워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더 어린 학생들은 괜찮을까요? 백신은 여전히 부족한데 과연 청소년까지 접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원격 수업을 해오면서 학습 격차가 커지고 돌봄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학기 시작 전인 7, 8월 여름방학 동안 전체 교직원과 고3 학생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고3을 제외하면 교실 안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교사 1명뿐인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만 19세 이하 영유아와 청소년은 11.5%로 감염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없이 전면 등교를 시행해 학교 내 밀집도를 높이는 것,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 일대 교육시설이 연쇄 휴업하는 등 교육 공백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이 생길 걸 그걸 감내하고 이제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청소년 접종을 확대한다면 가능한 건 화이자 백신뿐. 미국에서는 이미 만 12세 이상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8세 이상으로 허가돼 있어 허가 변경 신청과 심사도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누가 일론 머스크 좀 말려줘요. 지금 테슬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대박을 꿈꿨지만 머스크가 입 한번 뗄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많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는 인기를 누리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래서 대중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To the moon! To the moon! 이랬던 그가 농담조로 사기라는 말을 꺼내자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40%나 폭락했습니다.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SNL 방송 후엔 사기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코인 사기단이 머스크의 과거 영상을 라이브 방송처럼 속여 올린 뒤 도지코인을 무료로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우리 돈 57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이랬던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 계획을 철회하고 도지코인이 유망하다, 개발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를 못 믿을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도지코인 공동 창시자는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기꾼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의 가벼운 입은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올해 $1,000를 바라보며 천슬라로 불렸던 테슬라 주가는 $50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18개월 만에 테슬라 손절에 나섰습니다.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People want to get rich, they want to put their money, and they're putting it into more risky investments right now. 이 20대 유튜버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상화폐에 쏟아부었습니다. So I have a decent amount. I have over 6 figures invested into crypto, and that's not all Bitcoin. They understand the power of digital currency. They understand the power of adoption. 미국 내 가상화폐 투자자 10명 중 9명은 밀레니얼 G, MZ 세대입니다. 주로 2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빚 규모가 전체 평균보다 5.4배나 많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한국의 속담이 생각나는 미국 유명 투자자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큽니다.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하나라는 코인은 30분 만에 1,075배나 뛰었습니다. 도지코인은 전 세계 거래의 3분의 2가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4월 말, 5월 초쯤에 이제 도지코인이 10배에서 15배 펌핑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수세 차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올려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위험하지만 가상화폐밖에 없는 거죠. 금을 대신할 새로운 IT 화폐의 출현이다. 투기를 뛰어넘는 노름판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젊은이들은 현실 탈출용 편도행 열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곳이 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자 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지옥이 이런 모습일까? 힘없는 어린이도 여성도 비명 한 번 지를 틈 없이 폭격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사들이 입주한 건물이라도 이스라엘군은 적군 기지로 의심된다며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더니 12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잘라타워는 미국 AP통신과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 등 외신들이 현지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건물이 적의 근거지로 의심된다며 외신사의 대피를 지시한 뒤 곧바로 공습했습니다. Regarding the Al-Jalaa Tower, it's not a media tower and it's not a media center. It is a tower that was used by Hamas. AP통신은 이번 폭격에 충격과 공포를 느낀다며 언론 탄압 시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We will work hard to continue to tell the world the important events of Gaza, and we will keep our journalists safe. 난민촌의 3층짜리 건물도 이스라엘군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일가족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نطالب المجتمع الدولي بلجم الاحتلال الصهيوني عن هذه الممارسات التصفوية.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로 양측에서 160여 명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Israel will not tolerate this. Israel has responded forcefully to these attacks, and we will continue to respond forcefully. 세계 곳곳에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아닌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UN 공동성명 초안에 반대한 미국을 국제정의의 반대편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중국 우한에 시속 200km에 이르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또 13일 내내 우박이 쏟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중국을 덮쳤습니다. 베이징 성인한 특파원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듯 옆으로 눕고 주차장에는 한가득 우박이 쏟아집니다. 통런시의 한 철교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사정없이 출렁입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는 5월 들어 13일 내내 우박이 쏟아지고 폭우로 차가 물에 잠기는 등 사상 초유의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부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합니다. 상하이에선 어젯밤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각지에 쏟아졌고 우한에서는 그제 저녁부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 최고 시속 261km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지금까지 우한에서만 230명이 넘게 다쳤고 3,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截至目前室内人员已全部找到，抓紧抢修因灾受损的水电气、路、通信。 최대 강풍 등급인 17급을 기록한 수저우 지역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벌써 12명이 이번 강풍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옌벤 지역에서는 지상 100m 높이의 유리다리 상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피하지 못한 관광객이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곤돌라에 타고 있던 고층 건물 외벽 청소업체 직원 2명은 강풍에 건물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올봄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후 이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비와 함께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서 이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었고요. 이 저기압이 빠져나갈 때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을 또다시 발달시켰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마지막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 지역부터 그칠 전망이고요. 내일 아침에 중부와 전북 북부, 경상권에 다시 내려서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충북과 경상 서부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강수량은 동쪽 지역과 전남에 최대 80mm, 그 밖엔 60mm로 예상됩니다. 벼락도 동반되겠고요. 오늘 밤까지는 경북 북부에 시간당 최대 30mm로 강하게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 더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19도 등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화요일엔 26도까지 쑥 오르겠고요. 목요일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